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의 종목들에 집중해보고요.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보내주실 때에는 종목명, 매수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과 함께 상단에 라이브 채널 열려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이용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봅니다. 코스피가 2090선은 그래도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2091.92포인트 전 시간대보다 한 1포인트 정도 그래도 만회를 한 모습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2088 장 초반에 저점 찍고 쭉 올라갑니다. 2100선 회복을 했는데 중국 시장 개장하면서 오히려 밀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정오경부터 지금 시간까지 2090포인트 수준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요.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좀 답답한 흐름들 지금 횡보 장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죠. 외국인은 팝니다. 877억 원 하지만 개인 기관 동반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기관 가운데에서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동반 매수해주고 투신 쪽에서 162억 원 매도가 출회됩니다. 연기금은 매수 물량을 지금 994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오늘도 1,000억 원대의 매수가 기록될 것으로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엔 코스닥 시장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720포인트 회복합니다. 720.30입니다. 1.95포인트 하락하고 있고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코스닥 역시 장중에 723 고점입니다. 저점은 718, 딱 중간인 720선에서 움직입니다. 720선 위아래로 지금 720 밀리느냐 마느냐 지금 약간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750억 원,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는 가운데 연기금이 지금 소폭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연기금 33억 원이지만 한 2시 20분 이후에 지금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오늘 소폭 상승합니다. 상승폭은 크진 않고요. 60전 정도 올라오면서 1185원대에서 더 이상 밀려 내려가지 않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도 그렇게 재밌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세장 보이고 있는데요.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예상했던 대로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코스피가 장중 2100선을 회복했다는 점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겠지만 약간의 지난주에 시장 본다고 하더라도 그 FOMC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많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FOMC 금리 결정이 위험자산 측면에서 안 좋게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시장의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변동성 확대를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방어적인 전략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금 현재 G20 정상회담과 그리고 미국 유로존의 경제 전망 그리고 PMI 지수도 유럽 경제 지표가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유럽 경제 지표랑 여러 가지 이벤트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을 좀 대비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릴 종목 연우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연우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용기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이 좋지가 않는데 우선은 이 연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안에서 내수 쪽에서의 매출이 아직까지 크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현재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선은 지금 현재 화장품 업체 대비해서는 PER이 20배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중국의 로컬 업체 쪽으로 6월달에 본격적으로 공장 실적이 인식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제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증가 기대감이 연후에 주가 상승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중국의 로컬 브랜드의 프리미엄 쪽에 된다고 한다면은 중국 본토의 프리미엄 용기를 타겟으로 본격 하반기 때는 사업 부분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측면은 주가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연후에 대한 좀 매수를 유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매수가는 26,750원, 목표가 29,000원, 손절가 24,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연우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장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벤자민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 한 분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부터 할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테림 포장입니다. 네. 자, 테림 포장하고 디지털 대성,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테림 포장 오늘 4.46% 지금 오르고 있네요. 상승폭이 좀 줄긴 했는데 지금 오늘의 상승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테림 포장이라는 회사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중요한 한 해를 같이 보고 있는 게 참 좋아요. 좋아요. 재밌고. 왜냐면 테림 포장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거는 역사적으로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 테림 포장이 가장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한 해가 2019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137.74% 고가상으로 오르기도 했고요. 지금 떨어졌지만 100.75%, 100% 넘는 수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그래서 테림 포장이 어떻게 이렇게 변신했는지, 골판지와 골판지 원료 시장 국내 1위 업체예요. 그래서 택배 박스가 대부분 골판지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택배 박스 약간 살짝 뜯어보면은 그 안에가 이제 다 골판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택배 박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택배의 성장을 많이 얘기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택배 박스를 우리가 사실 물론 예전보다 박스조차 되게 이쁘게 디자인돼서 나오긴 하는데, 사실 그거를 모으고 이러진 않잖아요. 바로 이제 구겨서 재활용 통에다 담고 하는데, 그때 이게 재활용장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너무 이게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잘 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왜냐면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빌라도 마찬가지지만 금방금방 쌓이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워낙에 택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저런 박스는 누가 만들까? 테림 포장이 골판지와 골판지 원료 시장 국내 1위 업체니까 당연히 택배가 성장을 하면 테림 포장이 가장 이득을 보겠구나, 이런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고요. 4월달 자료인데 전국 폐지값이 한 달 새 28% 한 달에만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폐지 가격이 폭락을 해서 이런 포장 업체라던가 이런 업체들은 폐지를 사가지고 원재료를 만들기 때문에 마진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 그래서 지금 마진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M&A 이슈가 있어요. 테림 포장이 매물을 나왔는데 아무래도 골판지와 골판지 원료 시장 국내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지금 2019년에 이런 뜨거운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 한 해만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마진이 좋아지는 거는 계속 되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모바일 시장의 성장과 택배 시장의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테림 포장을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는 당일 배송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샛별 배송이라고 새벽에 배송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배송이 뜨거워지고 이래서 새벽 배송 업체라던가
그 배송을 하는 업체들은 경쟁이 치열해지거든요. 근데 그 택배 박스를 만들어주는 회사는 누가 지고 이기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뭐 마켓컬리라는 업체가 전지현 씨를 모델로 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고 뉴스에도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득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뉴스가 실리고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판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전지현 씨 CF 모델을 쓰고 막 홍보를 하려고 지금 버스나 택시 지나다니는 거 보면은 랩핑이 마켓컬리 되어 있는 게 너무나 눈에 띌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그쪽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오히려 이득이 나지 않아요. 근데 테린포장은 이득이 나요. 서로 싸우고 막 서로 하니까 그 정도로 많이 시키고 이러니까 옛날엔 그런 배송이 없었잖아요. 뭐 2, 3일 뒤에 오고 이랬는데 이제는 하루 만에 오고 그러면 더 많이 시켜요. 그래서 택배 박스를 많이 만드는 테린포장은 그 경쟁이 치열한 게 오히려 되게 웃을 일이다. 그래서 테린포장 같은 업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샛별 배송이 잘 될 것 같아서 뭐 마켓컬리나 이런 업체에 투자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뭐 뉴스에서 보니까 이득이 별로 안 난대. 그럼 이제 그 전 단계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테린포장 같은 업체는 좋으니까 마켓컬리 같은 업체가 뜨는 거를 더 우리는 테린포장에 투자해서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 7,500원, 목표가 12,00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일진다이아입니다. 오늘 수소차 관련주가 굉장히 셉니다. 지금 그 코스피, 코스닥 상승률 상위를 볼까요? 지금 거래소에 상승률 3위에 대우 부품이 있습니다. 대우 부품이 21.25% 정도 오르고 있고 지금 1위가 이게 그 방금 전만 해도 방송 시작하기 전만 해도 거래소에는 상한가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콤텍 시스템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상한가 하나 제외하고 3위에 대우 부품이 올라와 있고요. 바로 4위에 일진다이아가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가보시면은 GMB 코리아라던가 인지컨트롤스, 그리고 17위에 평화홀딩스, 18위에 세종공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지금 수소차 관련주거든요. 지금 수소차 관련주가 거래소를 장악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상한가가 4개가 있는데 지금 풍국주정이 상한가예요. 이게 수소차 대장주였죠, 예전에. 그리고 밑에 뭐 유니크, 현대차의 수소차 그 부품을 납품하는 유니크가 지금 또 올라와 있고요. 밑에 뭐 뉴로스, EM코리아, 뉴로스, 미코, 이런 종목들이 다 관련주들이에요. 굉장히 지금 강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일진복합소재가 지금 현대차의 수소 탱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유지 비용이 적은 장점이 있는 대신에 주행거리가 짧은 단점이 있는데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차가 뭐 지금 오늘 뭐 15일, 16일 날 회의를 뭐 해서 그 얘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수소차 4대인가 5대를 뭐 일본에 보내기도 했다고 하는 그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현대차의 넥소가 일본에서도 뭐 인정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수소차가 관련주가 6개월 만에 다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이번 연도에 기록을 했고요. 지금 눌려 있지만 2018년도 종가보단 위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 종가 위에서 살짝 걸칠 정도로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5만 원 가까이 갔다가 지금 3만 원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소식들 19일, 20일까지 뭐 회의가 계속 열리고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 모멘텀은 계속 분다. 그래서 오랫동안 쉬었다는 장점 때문에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26,000원, 목표가 35,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FNF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간지러서 말을 되게 약하게 하고 있거든요. 간지러서 좀 이해를 해주세요. FNF 같은 경우는 3.25% 지금 오르고 있는데 MLB 매출액이 1,044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전체 매출 중 면세점 비중이 54%라고 합니다. 지금 디스커버리 롱패딩이 예상외로 부진해서 겨울철에 특수 효과를 누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패션이 유행이 너무 막 자주 타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유행했던 아이템이 이번 연도에도 유행한다는 법이 없어요. 사람이 마음이 이제 막 바뀌잖아요. 사실 작년에 막 정말 세련된 것 같아서 샀는데 이번 연도에 또 장롱에서 꺼내 입으려고 하니까 새로운 것들이 나와 있으면 마음적으로
왠지 새로운 걸 또 사고 싶잖아요. 약간 그런 심리 때문에 패션 유행이 돌고 도는 건데 지금 뭐 FNF 같은 경우도 롱 패딩이 지금 잘 안 돼서 지금 그 부진을 버킷 디워커라는 어글리 슈즈 이걸로 공략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역사적 신고가예요. 작년에 기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150% 올랐다가 종가로 마이너스 4.53%로 작년에 끝나서 굉장히 약간 민망한 그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쉬움을 이번 연도에 이겨내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에 지금 편승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8만 원, 목표가 1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풍국주정입니다. 풍국주정은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풍국주정도 지금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에요. 이번 연도에 올라간 폭을 지금 다 눌려서 50%를 지금 눌렸지만 작년도 종가 이상에서 지금 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시점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끝나는 마무리 시점에는 어느 정도 더 상승해서 끝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회사 그 선도 산업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SDG의 지분을 또 56.4%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를 생산해서 대한유화공업하고 태광산업에 수소 연료가스를 공급해서 수소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풍국주정이 수소차 대장주로 활약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오늘 첫날인데 일단 대장주로 나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테마주에 있어서는 대장주를 잡는 것이 중요해서 풍국주정이 일단 1등주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손절가 15,000원, 목표가 25,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유니크입니다. 유니크도 지금 상승률 상위에 아까 있었죠. 거의 지금 상한가에 근접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1999년과 2000년대에 기록을 했던 12,000원 선, 이 선을 이번 연도에 넘었다가 지금 밑으로 조금 밀려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수소차 테마가 다시 형성된다고 하면 유니크도 1999년, 2000년대 고점을 확실히 뛰어넘는 2019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와 공동 개발을 해서 수소 공급량 제어하는 장치를 개발 독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풍국주정은 수소를 생산하고 유니크 같은 경우에 수소 제어 장치를 만든다.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결국 수소차를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유니크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7,000원, 목표가 12,000원입니다. 네. 테림포장부터 유니크까지 5종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박정식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출발을 하도록 할까요? 네, 인지 컨트러스부터 갔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이렌텍이 우리 목표가를 터치했어요. 7,400원. 예. 그래서 요거 이렌텍 대신 이번에 인지 컨트러스를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렌텍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슬슬 차익 실현하시면 될 것 이제 같습니다. 하면 됩니까? 네, 7,400원이었으니까 원래는 금요일 날 했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직도 못 하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좀 살짝 하시고 내려오면 다시 한 6,000원 내지는 5,900원에 재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윙이 좋다. 자, 그리고 이제 인지 컨트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장 좋아했던 자동차 부품주였습니다. 일단 인지 컨트러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넥소에 멀티 밸브를 공급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수소 전기차 내 모터 온도 제어 부품을 지금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컴퍼런스 및 수소 엑스포, 오늘은 수소 컴퍼런스, 수요일은 수소 엑스포 이렇게 행사가 지금 계속적으로 잡혀 있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수소 관련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미 제가 저번 주부터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월요일 딱 되자마자 수소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산 가치 대비 극저평가된 종목입니다. 인지 컨트러스.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가 대략 1,916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제가 안 띄워놨네요. 예. 시가총액이 1,042억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거의 이제 반토막 정도 수준에서 다시금 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옛날에도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공략을 했었어요. 공략을 했었는데 많은 수익을 냈죠. 왜냐면 한 4,000원대부터 중장기 베팅을 했었으니까 10,000원대도 여러 번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제 2017년 때부터 4,000원대만 내려오면 무조건 공략을 해서 수익 내고 또 공략해서 수익 내고 이번에는 4,000원대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내려왔고 다시 이제 수소차 지금 이슈가 불어닥치니까 다시금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상태로 잘 올라오게 되면은
대략 적어도 한 7,650원 정도 자리까지는 기본적으로 찍을 것이고 조금 잘 가면 한 8,200원 정도까지는 기본적인 반등력이 나온다 생각해서 일단 목표가를 8,200원 정도를 잡았고요. 손절가는 6,300원으로 조금 짧게 제시해 드렸는데 6,300원까지 쉽사리 내려오지는 않겠죠. 오히려 내려오면 또 이제 매수의 기회가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지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프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히 시장이 불안한 장세에서 한국 프렌지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 저평가 자동차 부품주라고 여러분들이 모아가신다면 절대 손실이 나지 않을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2,093억짜리 회사가 현재도 시가총액이 647억으로 제가 언급드렸을 때는 500억대였죠.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고 제가 언급드렸을 때가 1,600원대 자리였는데 이미 많이 올라갔습니다. 2,000원대까지. 역시 쉽사리 1,900원대 밑으로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재수가 좋게 다시금 뭐 7,770원 정도 자리까지 내려오면은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야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좀 얌전히 홀딩을 해 가시면서 목표가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가 2,400원이니까 거의 근접하게 터치는 했었네요. 2,355원까지. 근데 지금 현재 밀리지 않는 거 보니까 2,400원짜리를 좀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800원까지 보세요. 2,800원까지 목표가 수정합니다. 2,800원으로. 그래서 2,800원까지 지속적으로 홀딩하시고 오히려 내려오면 1,710원 내지는 1,830원짜리에서 더 비중 실어서 간다. 자, 이 목표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슈맥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맥스 제가 이건 뭐 거의 VVIP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했을 정도로 상당히 저평가된 셋톱박스를 만드는 기업이죠. 최근에 자동차 전장 부품 쪽으로 사업을 지금 확장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눈부신 기업인데요. 지금 현재 흑자 전환을 최근 분기부터 2019년 3분기부터 연결 기준으로 흑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3,800억짜리의 순자산 가치를 보유한 기업인데 현재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1,927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어서 최소한 요 상승력이 10,000원대까지는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한 20,000원 정도까지는 바라보고 있는데 10,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력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 종목을 언급드렸을 때 목표가 8,200원짜리였는데 그걸 오늘 터치했어요. 근데 제가 지우지 않은 이유는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홀딩 관점으로 끌고 가시고 1,300원짜리까지 일단 보시고 혹여라도 재수 좋게 내려온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6,800원에 매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대원강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강업 같은 경우도 제가 언급드렸을 때가 4,600원대 자리. 물론 대원강업도 자동차 부품주로서 이제 수소 관련 섹터에 엮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닌 기업입니다. 그리고 수소차 부품 엔드플레이트를 공동 개발해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수소 관련 섹터 다른 종목들에 비해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세력들이 그렇게 많이 진입을 해서 작업을 강력하게 하지 않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돈은 잃지 않겠죠. 자, 그리고 이 기업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적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2015년, 16년, 17년, 18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2019년에도 비슷하게 영업이익을 아주 잘 달성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순자산 가치 4,655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2,920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홀딩해 가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솔직히 이 기업은 손절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내려오면은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4,400원 제가 손절가로 정해드린 4,400원이 오히려 추가 매수짜리예요. 그래서 이대로 끌고 가시되 일단은 기본적인 목표치는 제가 5,700원짜리 요 끝자리를 엘리어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보나치 비율 파동의 끝자리 76.4% 구간을 잡아드렸는데 자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내려오면
4,400원에 더 추가 매수하셔서 끌고 가시면 됩니다. 내려갈 자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한 5,800원까지 단기적인 수익 한번 창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세코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언급드렸을 때 가격권이 상당히 낮게 형성됐었죠. 그때 한 6,890원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목표치를 제가 제시한 게 8,200원이었는데 거의 근접하게 터치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 없애지 않은 이유가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요. 절반 정도 차익 실현했다가 내려오면은 그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한 물량을 7,300원에 다시 남으세요. 그리고 끌고 가시면 되는데 목표가는 제가 조금 더 높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00원짜리 아시겠죠? 11,500원까지 조금 더 끌고 가시고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지 컨트롤스부터 세코닉스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살펴볼 텐데 신 소장님은 파세코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파세코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지금 수소차 테마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수소차 테마가 굉장히 강한 기압을 형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밀려 있는 상황인데 그 다음 테마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여름 관련주, 냉방 관련주들을 쫙 갖고 왔는데 지금 뭐 파세코, 신일산업, 그리고 대유위니아, 그리고 위닉스 이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뭔가 이렇게 이제 좀 조정을 살짝 하면서 세력들이 뭔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낌새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다들 1%대에서 뭐 2%대 조정이에요. 지금 다들. 그렇죠? 신일산업은 약간 강보합이고 지금 뭐 위닉스 마이너스 2.21이고 파세코 1.95 마이너스고 대유위니아는 마이너스 1.28이에요. 다들 이제 1, 2%대 마이너스에서 지금 뭔가 이제 모양을 만들어서 이게 테마가 형성이 되면 이제 이로 다 동시에 같이 뻗어나가려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파세코는 지금 10,000원이라는 마디지수 때도 있고 여기 지금 5월 달에서 이제 6월 달로 가려는 지금 그 순간에 이 갭 상승이 나왔거든요. 지금 그 갭 자리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5월 말에 한번 지지가 되었었고 지금도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거의 이제 매수권에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000원 마디지수 때 그리고 갭 상승 자리를 보고 이제 수소차 테마가 조금 한번 치고 나가서 한번 쫙 뿜은 다음에 수소차 테마가 이제 죽는 건 아니고 조금 쉬는 가운데 다른 테마가 이제 기압이 세질 텐데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여름 관련주. 그래서 파세코를 조금 순환매를 이제 세력 주를 처음에 못 잡으신 분들은 차라리 순환매를 기다리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순환매를 좀 기다려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그럼 어떤 종목이 짧게? 오늘은 풍국주정입니다. 이게 네. 사실 지금 못 사는데 오늘 일단 상한가를 진입을 했고 유니크랑 대우부품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상한가에 진입을 대우부품이나 유니크가 어거지로 올린다고 해도 지금은 이제 많이 약한 상한가예요. 풍국주정은 아까 오전장에 상한가를 가서 지금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센 흐름을 이번 주에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추천주로 풍국주정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풍국주정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박 의원님은 대원강업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가보다는 올라왔더라고요. 예. 네, 역시 저는 별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대원강업 잘 올라가고 있고 이 상태로 우리 목표가까지 한번 끌고 가 보십시오. 예, 잘 올라갈 겁니다. 한 5,700원 정도까지 일단 끌고 가고 뭐 단기적으로 수익 창출하실 분들은 5,370원까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원강업 진짜 저평가된 안정적인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려가면 4,400원의 추가 매수로 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입니까? 당연히 이제 인지 컨트롤스입니다. 네. 인지 컨트롤스가 제가 계속 눈여겨봤던 종목이었는데 저는 원래 좀 급등하는 종목들을 잘 따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언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갖고 나왔는데 오늘 접근하지 마시고 내일 조정 들어오면 잡으십시오. 조정 들어오면 6,730원 이하로 담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6,730원에 담았는데 종가로 6,730원을 깨트려요. 그러면 그 다음날 본절 저희로 빠져나오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6,730원 찍고 상승력 나오면 단기적으로 7,200원까지 노리시고 생각보다 시세 흐름이 강력하게 나온다. 그러면 7,650원에 전량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지 컨트롤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특징을 바로 살펴봐야 될 텐데 우리 신 소장님은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오늘 수소차 테마가 너무 강해서 예. 수소차 테마를 헷갈렸는데 추천주에도 있고 해서 오늘 토니모리를 골랐습니다. 토니모리가 지금 13.04% 급등을 하고 있는데 중소형 화장품 주들 지금 이제 언제 볕이 들까? 물론 아모레퍼시픽이라는 대형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소형 화장품주가 이 시장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하겠지만 결국 화장품 제 생각에는 중국 그 쇼핑이 조금 살아나면 볕들 날이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전에 그 연우라는 종목도 나오던데 지금 클리오라는 종목하고 토니모리라는 종목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고 연우도 이제 화장품 업종인데 연우는 이제 어떤 부자재를 만들어주죠. 클리오나 토니모리가 이제 그 들어가는 그 핵심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연우는 용기라던가 거기 빨아들이는 스포이드 이런 것들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어쨌든 간에 다 비슷한 형태예요. 클리오, 토니모리, 연우가 이게 상장된 지 다 얼마 안 됐어요. 클리오 2016년, 토니모리 2015년, 연우 2015년이에요. 근데 2015년, 16년에 상장하고 나서 화장품 업황이 다 안 좋아서 클리오, 토니모리, 연우가 공모가 혹은 공모가 이상 그 상장하고 나서 올라갔던 가격에 대비해서 너무나 많이 깨졌어요. 클리오는 43,900원짜리가 23,700원이 됐고 토니모리는 54,6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13,000원이니까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나버렸어요. 연우도 49,500원까지 갔던 종목이 26,250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거는 사실인데 이 어둠의 터널이 언젠가는 벗어날 텐데 일단 오늘 토니모리가 좀 눈에 띄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네. 박 의원님은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당연히 이제 수소 관련 수소 얘기 섹터죠. 예, 나와야죠 한번. 이번 주 내내 갈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 주 내내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이 수소 섹터를 놓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수소 섹터에서 좀 강력한 흐름이 나오는 게 유니크입니다. 유니크. 근데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시장에 부각받았던 종목이에요. 978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6,692억으로 시장에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수소 섹터가 전반적으로 부각받을 때 이미 부각받았던 섹터를 노리는 것보다 이미 아직까지 부각받지 않았던 종목을 노리시는 게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냅니다. 물론 이렇게 유니크 같이 단기적인 결과는 빨리 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세력들이 많이 건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길게 먹으려면은 이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좀 시세 부각이 덜 받은 좀 저평가 수소 섹터 아직까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다 언급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되고 자동차 부품 쪽을 이제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계류, 뭐 시가라이터류, 유압, 솔레노이드, 밸브류, 센서류 뭐 다양하게 만들고 있어서 이 현대기아차에 이제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현대차와 공동으로 국책 사업인 고출력 고분자 전해질력 연료전지 시스템을 실용화 개발 완료하고 2018년 출시 예정인 현대차 FC EV 모델의 비례 조절 밸브 부품 독점 공급 예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주로 지금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현재 어차피 뭐 수소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다 부각받는 것인데 문제는 이쪽 섹터 지금 현재 이 유니크 이 시세는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보유자의 영역. 이거를 섣불리 따라 들어가서 물리면 상당히 아프겠죠. 물론 기술적으로 분봉상 8,040원 정도에 대놓고 있다가 체결시키면 짧게 끊어먹는 그런 건 가능합니다. 근데 분봉 대응에 아예 뭐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건들면 물려버리면 또 아픈 것이고 만약에 이제 이대로 8,320원이 깨지지 않고 강력한 상승력이 조금 더 나온다. 내일 시세에서. 그러면 9,370원이 저항점이 될 것이고 만약에 강력하게 돌파가 나오면 1,200원이 제한적입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특징주들까지 쭉 살펴봤고요. 이제 종목 상담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1218번님의 동성화인텍 8,600원에 비중 30%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동성화인텍은? 네, 지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팔 필요가 있나 싶어요. 지금 이게 조선업종 관련된 건데 조선업종이 조금 살아나려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삼성중공업이라던가 대우조선해양, 완성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바닥을 더 많이 다져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하락은 멈췄어요. 하락은. 근데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락을 급격하게 한 뒤에 행보하는 게 상승을 담보하진 않아요.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끌다가 바닥을 만들고 크게 원형 바닥으로 도는 건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제 요 정도 행보한다고 해서 이게 하락이 멈췄구나 하는 건 그래요. 근데 동성화인텍의 주가는 전혀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업종 완성업체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이런 걸 하면 되는데 일단 2019년 12월 예상치로는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걸로 지금 나오긴 합니다. 2018년도 매출액 1,881억에서 2019년 예상치가 2,612억이 기록이 되는 것 같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였는데 211억으로 플러스로 전환되니까 엄청난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굉장히 불황이었는데 바닥을 찍고 V자로 반등하는 모습인 거죠. 이럴 때 가장 다이나믹한 상황이 나오긴 합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LNG 선박 연료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LNG 선박 연료 판매량이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LNG 선이 많아지는데 지금 동성화인텍이 LNG 선하고 밀접한 관련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LNG 선 수주가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많아지니까 동성화인텍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목표 주가가 있나요? 지금 목표 주가가 지금 보니까 오버웨이트에서 12,000원을 12개월 목표 주가로 지금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12,000원이 기술적으로 보면은 여기 2014년 고점이 12,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12,000원을 말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 증권사 보고서를 펴놨더니 증권사에서도 지금 12개월 목표 주가로 이성조선을 잡아놨더라고요. 2008년도에 중간 떨어진 고점과 2014년 고점이 만나는 곳이 12,000원이라서 저도 이제 12,000원까지 보유해서 수익 실현을 충분히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12,000원 정도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Y 종목이고요. 매수가 6,000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50%. 5560번님의 문자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박 의원님? 샌드위치 패널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생각 외로 조금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옵니다. 일단은 수급을 간단하게 보면 지금 기타 범위 쪽에서 4,800원대부터 지속적으로 매수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쉽사리 좀 눌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재무 구조가 이제 최근 1분기에 상당히 좀 안 좋아졌는데 순자산 가치가 1,094억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285억으로 저평가는 아니지만 그냥 적정 주가 수준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재 이 위치는 그냥 단순히 수급과 그리고 가격 거래량으로 그냥 매매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기타 법인 쪽에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 관점으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5,040원이 무너지면 일단 비중 축소 및 손절 관점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고 5,040원이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 유지되면 기본적으로 찍을 자리는 5,330원짜리 돌파되면 5,580원 그리고 5,820원을 제한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수 좋게 올라오면은 일단 5,820원의 매도 관점으로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정보들 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갑니다. 3509번님께서 이건산업 말씀해 주셨고요. 1,500원의 비중 10%,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 하셨네요. 어떤 전망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까요? 좀 이것도 오늘 사실 종목 상담이 다 어려운 종목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는 이제 조선업에 관련된 거였고요. 이번에 이제 건설업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조선업이라던가 건설업은 아까 화장품 업종도 얘기했지만 사실 화장품 업종보다 더욱 어려운 암흑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설 경기가 지금 좋아져야 되는데
뭐 지금 대림 산업 같은 걸 보면은 그래도 국내에 지금 건설 경기가 괜찮아지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하긴 합니다. 대림 산업이 지금 뭐 기술적으로 보면 이동평균선을 모두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10만 원을 돌파하면서 지금 약간 비행기가 이륙하던 같은 모습이 나와서 지금 굉장히 뭐 건설업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은 반갑죠. 이게 2010년도에나 마지막으로 나왔었거든요. 이런 장면이. 그때 이후로 처음이에요. 정말 바닥에서 막 지루한 흐름 보이다가 이제 뭔가 숨통이 트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만해요. 그리고 지금 GS 건설도 지금 그 대림 산업보다는 위가 막혀 있긴 한데 2018년부터 밑바닥에서 조금 뜨는 모습, 한번 뜨고 완만하게 조정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건 산업도 좀 기대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왜냐면 이건 산업이 지금 이런 것들 만들잖아요. 강마루, 강화마루. 그리고 여기 솔로몬 군도에 유칼립투스 조림지 이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목재를 팔고, 그리고 여기 사업 구조및 지배 구조를 보면은 또 이건 창호에서 창호 만들고, 그리고 이건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서 열 병합 에너지를 통해서 그 스팀 뭐 이런 것들을 팔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건설업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루 만들고 창호 만들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대림산업 이편한 세상이라던가 GS건설, 뭐 자이, 삼성물산, 레미안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져야 이제 거기에 마지막에 뭐 마루라던가 창호라던가 많이 입점을 해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건설사들이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조금 예전보다 조금 나아지는 면이 보이죠. 그래서 이건 산업도 지금 이게 그 연봉으로 보면 20년 선에 3년 동안 보면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막 생명줄인 듯 20년 선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00원 약간 손실이지만 국내 경기, 건설 경기의 회복을 조금 염두에 두고 조금 더 버텨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종목 갑니다. 6221번님의 종목이고요. 롯데쇼핑 19만 2천 원의 비중이 아이고 높네요. 50%. 사실 매수한지 이 가격 때문에 굉장히 오래되신 분 같은데요, 박 의원님? 네, 한 몇 개월 되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이제 좋아했던 종목이었고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제가 이거 저점을 한 14만 원대로 보고 있어요. 14만 원대. 그래서 내려오면은 14만 원 정도까지 하락력을 염두에 가면서 모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언급을 했었고, 원래는 저도 한 14만 8천 원 정도 찍어주면은 다시 한번 좀 큰 비중으로 베팅을 한번 해볼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15만 6천 원 저점을 찍고 다시금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아직까지 메이저 수급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시세가 좀 나오기 어려운데, 최근에 보면 한 뭐 연기금이라든지 뭐 투신이라든지 보면 16만 원대 이제 진입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시간만 조금 지나면 다시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기관 수급을 바탕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실적이 다시금 또 양호하게 탈바꿈 되기 시작했습니다. 1분기 실적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고, 순자산가치 11조 6천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4조 5,500억에 형성이 돼 있어서 이제 뭐 거의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여라도 시장의 하락력과 맞물려 조금 더 저점을 주면 15만 2천 원 내지는 뭐 14만 8천 원 정도에서 평단 끌어내려 추가 매수로 평단 끌어내려서 몇 개월 조금만 더 끌고 가신다면 충분히 뭐 본전 이상에서 수익권으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롯데쇼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감지수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가 2090선이 지금 이탈이 되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켜주던 2090선이 살짝 이탈이 되는 건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장중 저점이 2088입니다. 그리고 현재 2088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수급 자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의 매수 물량도 줄어들었어요. 개인도 아무래도 오늘 뭐 하락 쪽에서 베팅을 하면서 좀 샀는데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물량들도 좀 있어 보이고요. 기관들 매수를 해줍니다. 그런데 투신 쪽에서 150억 원 매도 나오고 금융투자 532억 원 프로그램 매수 들어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뭐 예측을 누구나 할 수 있었겠지만 1,000억 원을 넘게 오늘 사고 있습니다. 1,123억 원대까지 매수 물량을 늘리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지금 984억 원이나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이 좀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현대차 지금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0.45, 현대차도 0.36. 각각 낙폭은 크지 않습니다. 셀트리온도 올라주고 있고요. 그런데 6위부터가 조금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6위부터 12 종목은 그래도 괜찮아졌네요, 많이. 1.16, 0.11, 0.77 그리고 1.22 전체적으로 보합폭은 상승권역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데 다음 보시면 11위부터 오히려 시총 순위가 조금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오늘은 밀리는 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이 719, 720선이 살짝 이탈이 됩니다. 코스피도 2090선이 그리고 코스닥도 720선이 살짝 이탈이 되는데 급락은 아니지만 일단은 상징적인 720선이 살짝 이탈이 되는 부분이 걸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720선을 장중에 그래도 계속 지켜주고 있었는데 오후장에 3시 이후부터 720선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전히 개인만 매수하고요. 기관 가운데선 연기금만 71억 원 정도 소폭 매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 여전히 284억 원 정도 순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가고요. HLB가 오늘 급등입니다. 하지만 신라젠 보합, CJENM이 18만 원이 살짝 이탈이 됩니다. 연저점 지금 CJENM 다시 만들었고요. 헬릭스미스는 약보합권 전환이 됐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2 종목들입니다. 펄어비스가 최근 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가면서 22만 원대 여전히 지켜줍니다. 메디톡스는 빠지지만 같은 섹터 슈젤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5%대에서 4%로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많이 빠지네요. 6만 8천 원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200원 정도 상승 흐름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급등 종목보다는 빠지는 종목, 급락 종목들이 조금 더 코스닥 역시 많아 보입니다. 월요일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한 시장 자체 양시장 모두 밀려 내려가고요. 거래량도 많지 않은 가운데 철저한 관망세가 지금 짙어진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글로벌 이슈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네, 한마디로 그 앵커님 말씀대로 눈치 보기 장세라 너무 지루하고 어떤 방향성도 없고 장의 특징이 없어요. 그럼 오늘 수소차 테마가 강했다는 거 그거 하나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지루한 장세입니다. 지금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결정권이 없잖아요. 지금 미국이 이게 방향을 위의 확률이 있긴 한데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흔들림이 굉장히 세네요. 하루에 그 다우나스닥 S&P 500에 비해서 그렇죠? 위아래 흔들림이 굉장히 세고 그래서 이게 그 어떤 방향성을 결정해주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방향성을 혼자 결정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지금 아시아 증시도 다 그렇게 움직인 것 같아요. 지금 니케이가 빨간불을 켰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건 파란불의 의미가 없고 0.03%니까요. 상해 심천도 다 마찬가지고 거의 약보와 강보합을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이제 미국이 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강력하게 상승을 한다고 하면 이제 커플링 되면서 따라갈 것이고 여기서 또 밋밋하게 또 내리고 줄줄 흘러내린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런 장세가 또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실 이게 지수 인덱스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은 결국 테마주를 몇 안 되는 테마주를 쫓아다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정말 피곤한 것이 아침에 정말 테마주를 잘 잡아가지고 줄기를 잘 따라간 사람만이 저거를 먹을 수 있지 사실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테마가 강했다고 해서 내일 또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 이건 또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수도 굉장히 지루하고 테마주를 쫓아다니기도 피곤하고 여러모로 굉장히 지루하고 피곤한 장세. 이번 주가 계속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인 상황이라던가 정치적인 상황도 복잡한 데다가 지금 기술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한쪽 방향을 결정하기에 어떤 굉장히 파워 있는 뭔가 수급이라던가 이슈가 딱 터져줘야 되는데 그것도 확실치가 않다. 그래서 이런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아서 이번 주에는 좀 지루함을 이겨내는 그런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미 저는 금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급을 보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일단 조정력으로 보시고 이 조정력이 일단 연준의 금리 어떤 그런 시그널을 주기 전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개별적인 섹터를 좀 노려야 된다. 그중에 특히 이제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수소 컨퍼런스가 있고 수요일 날은 수소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소 관련 섹터를 여러분들이 좀 노리시면 좀 조정 장세가 되더라도 좀 긍정적인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이미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역시나 어떻게 됐습니까? 장 초에 항생의 좀 급격한 상승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쉽게 올라가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금요일 날 조정 베팅력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수급은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역시나 조정력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증시까지는 일단 조정력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수소 관련 섹터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돌아가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나오는 섹터가 뭐 지속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섹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선취매 하셔갖고 끌고 가신다면 또 수요일 날 수소 엑스포가 있으니까 또 좀 좋은 결과를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락장이라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가는 섹터, 가는 종목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갖고 잘 매매하신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0.22% 빠졌습니다. 그래도 2090선은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코스닥은 0.43% 내리면서 719.13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40전 올라가면서 1186원 70전대까지 터치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오늘 월요일장인데요. 국내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하락으로 마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모습을 보면 기관들이 예상대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매도를 합니다. 사실 이게 기관들 중에서는 연기금이 가장 키포인트인데요. 연기금은 오늘도 1180억 정도의 매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금융투자에서 10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기관에서는 1290억 매수를 합니다. 근데 기관이 샀는데도 예상과 달리 시장이 못 올라갑니다.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들이 매수 매도를 어설프게 좀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1380억을 매도했죠. 그러니까 기관이 매수한 만큼 매도를 했고요. 비차익에서도 거의 630억을 매도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균형이 매도와 매수가 유지되기 때문에 주가가 위쪽으로 가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적절한 매수 매도를 보이면서 방향성을 안 주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기관의 매수세는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 방향을 막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전히 연기금과 또 금융투자업자가 매수를 할 때 외국인들의 횡보를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글로벌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자, 미국장이 지난주에 소폭 하락을 했어요. 근데 하락 이유는 반도체주가 하락을 합니다. 반도체주가 하락하면서 이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결국 중국과 무역 분쟁이 그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기업의 수익이 굉장히 낮아지고 컨센서스가 낮아지면서 주가를 끌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락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차트의 모습을 보면 음봉이 3개가 나와서 쓰리카우즈가 나왔었는데요. 다시 양봉 2개 주면서 음봉을 약간 메워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요 패턴과 유사한 모습이 나올지 안 나올지, 사실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는 방향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 못했죠. 이러한 현상은 왜 그럴까요? 아마 또 다가오는 FMC를 시장에서는 주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FMC가 곧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달에 금리 인하를 하던가 7월에 금리 인하 한 번, 아니면은 9월에도 한 번, 이렇게 해서 한 2번 정도를 예상을 하는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뉴스들 많이 나오죠. 9월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95%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5일 동안 횡보라는 것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올리고 난 다음에 막상 다가오니 시장을 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올라가시는 공간이 매우 제한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올라가봐야 정고점 정도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명분이라는 게 중국과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침체 위기, 뭐 이런 가능성 가지고는 안 되고요.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지든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아지든가 이래야 되는데, 실업률이나 인플레이션은 거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침체 가능성, 또 뭐 이런 부분, 하웨이에 대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중국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다 뭐 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의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항상 보면요, 주가가 급락을 했거나 아니면은 시장 지표가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에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 그렇다면 2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압박에 굴복하는 거죠. 굴복하는 경우. 아니면은 일드 커브에 대한 명분. 일드 커브가 단기물과 장기물이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주가가 고점에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것이 시장에 약발이 먹히지 않고 올라가는 것도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올라가서 제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 고점이라고 예상된 부분을 완전히 뚫어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서 써야 될 카드를 소진한 상태고, 그 상태에서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다면 미국장은 굉장히 어려움을 더 겪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점치는 부분이 50%가 넘습니다. 거의 60% 이상 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 금리 인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압박에 대한 부분, 또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살리는 부분, 이러한 코멘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6월, 7월에 결정한 것은 FOMC 의원들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6월, 7월에 금리 인하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장은 쉽지 않은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국내 시장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금리가요,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 FOMC 때 조동철 의원이 소수 의견을 냈고, 그 이후로 한국의 이주열 총재가 금리 인하 시사 발언을 합니다. 근데 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들거든요. 시장 상황으로 본다면 금리 인하는 100% 해야 됩니다. 100%를 해야 되는데 2가지가 걸립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의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할 때요, 공격적인 것을 시장에서 요구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효과가 없다라는 식으로, 없다라기보다는 기축통화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다 할 거다라는 그런 명분을 세워서 금리 인하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제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미국보다 앞서서 먼저 선행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겠죠. 아마 미국의 멘트에 따라서,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따라가던 우리나라 시장이 공격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그 기대치로 시장을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를 했을 때 효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재정 정책보다 효과가 빠르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이 돈이 일반인들한테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다 풀려 있는 상태에서도 기업들이 그 돈을 금고에 쌓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어느 정도 됐을 때 투자를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대출을 규제가 상당히 좀 있는 상태죠. 부동산 때문에요. 그렇다면 결국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 부동산을 신규로 매수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돈이 돌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은 어느 누구도 점칠 수 없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는 금리 인하가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분명히 시장의 화두가 된 건 사실이죠. 문제는 이 화두가 된 것이 시장에 영향력을 가져올 것인지 진행이 될 것인지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효과는 더 클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일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오늘 주가가요 상승하다 하락을 했어요.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 이 기준선을 돌파해놓고 하락을 합니다. 근데 기준선이 돌파는 했지만 기준선이 내려가고 있는 국면에 있어요.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기준선 값이 2070이거든요. 그러니까 2070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의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야 된다. 만약에 2070이 무너지는 모습이 시장에서 나타나면 아마 주가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렇다면 주가가 지지하고 올라갔을 때 어디를 돌파해야 될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말한 지수가 있습니다. 2118포인트. 결국 현재 2118포인트와 2070에 갇힌 시장의 모습이 상당 기간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FOMC 회의의 금리 인하가 정말 이달부터 진행이 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하던 금리 인하 효과가 있던 말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따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올 수 있죠. 결국 국내 시장은 FOMC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지수대 만약에 2070이 무너졌을 때에는 리스크 관리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2118포인트를 빠르게 돌파한다면 일단 공격적인 매매가 좀 진행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을 이끌어가야 될 주요 매체는 제가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관은 매수를 상당히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외국인은 매수를 안 합니다. 외국인은 매도를 하죠. 근데 기관이 공격적인 매수가 명분을 가져가기 시작하면 앞에서 말씀하신 외국인들이 방향성을 어설프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매도를 줄이고 기관이 가는 기관화 장세에 편승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 FOMC가 어떤 결과를 나온지를 지켜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정확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